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취약한 국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권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운을 띄웠고 청와대에서도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. 네,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무엇인지, 실현까지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김대호의 경제읽기,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이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제도인지 좀 짚어주시죠. 예, 전국민 이 고용보험 제도를 최초로 언급한 최근 들어서 한 분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. 예. 강기정 정무수석이 최근 한 세미나 자리에서 우리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 논구로 든 게 바로 코로나 극복과 관련이 있어요. 네.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또 빨리 과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는 이 진단 키트를 잘 만든 그런 의료인들의 노력이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진단을 또 검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. 미국의 경우에는 진단 키트 한 번 검사를 받는 데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야 되는 네. 그런 어떤 그 의료 비용 때문에 환자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검사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앞서가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네.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막았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와중에 느꼈던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과제가 바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것인데 그 실업자를 생겼을 때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서 좀 보호해주고 실업 사태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. 그런 각도에서 우리 전 국민 한번 이 고용보험 제도를 해보자. 이런 얘기를 강기정 수석이 하게 됐고 이를 바로 받아서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차관이죠. 김용범 차관이 독일의 사례나 유럽의 사례를 볼 때도 고용보험 제도를 우리도 좀 더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주고받는 형식이었죠. 네. 근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당정,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 간에도 지금 협의가 이뤄가고 있고 네.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나 박광훈 최고위원 등이 이 코로나 사태의 교훈으로 고용보험 전 국민을 해야 된다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 국민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지금 고용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짚어주시고, 또 예. 이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아무도 가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유가 무엇인지 예. 말씀해 주시죠. 현재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,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보험으로 냈다가 본인의 뜻에 반해서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인데요. 예. 네. 현재 이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1,367만 명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이 취업자 숫자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2,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조금 안 되는 숫자만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가 생길 때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실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으니까 바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 사회에 큰 이게 문제가 된다.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고용보험을 우리도 좀 전 국민으로 늘리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.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반 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률이 자기 소득의 1.6%인데요. 그중에서 반인 0.8%는 자기가 내고 나머지 0.8%는 고용주가 냅니다. 네. 그래서 50%를 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하죠. 그런데 자영업자는 그 금액을 자기 자신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네.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
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득이 지나치게 정밀하게 유리알처럼 드러날 수 있다. 예.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영업자는 겨우 0.3%만 가입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취지는 좀 찬성을 하는데 재원 마련을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지금 기금 재정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예, 지금 현재 약 7조 원 정도의 현재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10조 정도 됐던 건데 네. 최근에 고용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특히 2019년에는 연간 2조 원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. 이렇게 이런 속도로 가면 3, 4년 내에 기금이 다 고갈될 수 있다. 그러면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기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. 그 첫 번째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고용보험료를 지금 1.6%에서 더 높이는 방법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예. 네.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 또는 국가 예산의 부담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. 이 대목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거죠. 하고 싶어도 그 비용을 과연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목에 고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증세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고용보험 확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량 실업이 생겼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안전망이, 고용 안전망이 무너진다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회 안전장치는 좀 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. 현재 지금 전 국민의 반수 정도만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. 이 자영업자는 좀 사실은 결국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. 학습지 그 교사들, 또 골프장의 캐디, 그다음에 퀵서비스 하는 사람들, 대리운전하는 사람들, 프리랜서들 이런 정말로 생계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 있단 말이죠. 고용보험은 사회 안전장치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저게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내는 부담이 있다. 이래가지고 1993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 안전망이 되어버렸어요. 네.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전 국민 이 그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매우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. 다만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어디서 부족한 네.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런 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하는 이런 분들의 소득을 과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.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대로 언제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청 요건 이런 것을 어떻게 과학화, 정형화시킬 수 있냐. 이 문제가 이 사회에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가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편 미국 뉴욕 증시, 유럽 증시 일제히 올랐고요. 그리고 국제 유가도 20% 급등을 했습니다. 급등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예, 지금 우리는 어린이날 때문에 증권 시장이 쉬고 있을 때 네.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가가 또 국제 유가까지 크게 올랐습니다. 네. 경제난에서 조금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주가가 오르고 국제 유가는 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24%까지 올랐습니다. 예. 왜 이렇게 국제 유가와 뉴욕 증시, 유럽 증시가 상향 추세를 보였느냐는 것에 대해서 네.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제 재개,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닫혔던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것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꼽았습니다.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두 주인데요. 이 두 주의 경우에도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기 시작했고
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석유를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차도 더 많이 다닐 테니까 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국제 유가가 올랐고요. 또 기업 활동, 국제 무역 활동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.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이제 고민은 있습니다. 국제 금융시장이나 뉴욕 증시의 고민은 자, 첫 번째로 이렇게 서둘러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만약에 혹시 2차 파동, 2차 전염 유행으로 생긴다면 그때는 큰일일 수 있다. 그다음에 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이 우한 폐렴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책임을 져라. 예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지금 조짐이 조금씩 지금 재기대가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 두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오르다가 상승폭은 막판에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결국 두 가지 변수와 코로나로 해서 다쳤던 그 경제 활동의 재개, 예. 이것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시장 또 세계 경제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예, 자 그런가 하면 어린이날로 하루 쉬었던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장중이긴 합니다만 상승 출발을 했단 말이죠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일단 1%대의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예. 어린이날 하루 전에 그러니까 5월 들어서 처음으로 장을 연 5월 첫 영업일인 5월 4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스피, 코스닥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.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. 그 요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전문가들은 이 미국과 중국이 혹시라도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네.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하는 그 우려가 하나 있었고 또 이 정권시장 속담에 올해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그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. 예. 그 sell in May and go away라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혹시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자냈어요.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연말에는 배당도 있고 또 보너스도 있고 이러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여름이 되면 휴가도 가야 되고 조금 그 관심을 덜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여름에 주가가 꼭 안 오른다 이런 것은 그냥 과거의 한 통계적 결과일 뿐이고 반드시 지금에도 맞는다고 볼 수가 없고요. 또 특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격변하고 있고 또 2분기는 경제가 많이 나쁘겠지만은 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분기 이후에 경제가 크게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5월 4일 날 주가가 크게 떨어진 대목 그건 뭐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. 앞으로 결국 우리 경제도 결국 코로나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가느냐. 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잘 헤쳐가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